자, 오늘 그 월드머니 주제는, 뭐, 요런 겁니다. E와 US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그 다음 나일강 무전제. 그리고 또 푸틴 얘기네요. 네, 저 푸틴.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정신 나간 독재자들 얘기를 돌아가면서 해야 됩니까? 어우,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그 정신 좀 나간, 아름다운 미담은 없나요? 해외 정치에? 저기요. 국제정치는 현실이에요. 네. 예, 현실이고, 지금 그 정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가 인이 대통령으로 인해서 얼마나 잘 버티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촛불로 잘못된 정권을 국정농단 세력, 적폐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정권을 되찾아온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또다시 확인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국제적인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정신 똑띠 차려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붐업하기 위해서 반드시 현실 직시가 필요합니다. 듣기 싫어도. 이렇게 좋은 예를 갖고 와야 되는데, 항상 나쁜 예를 끌고 오니까 그렇지. 좋은 얘기 그럼 해보세요. 뭐 어떻게 가능? 뭐. 좋은 예를 네. 보여주고 있는 어디 다른 나라의 뭐 국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그러면 뭐 저희가 우리나라 한번 우리나라 추천을 받아서 이미 얘기해 대통령 얘기밖에 할 게 없어. 있겠지. 전 세계 나라가 220개인데 그래도 없어요? 자기 나라에서 좋은 평가 듣는 지도자가 하나는 있지 않을까? 없어요? 꼭 찾아내야지. 네, 꼭 찾아보셔요. 네, 네. 첫 번째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6일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유럽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가 이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데이터 전송 합의인 프라이버시 쉴드에 대해서 무효 판결을 내렸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아마 이 기사를 그냥 쓱 흘려버리신 분들도 많을 거고 언론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았었어요. 그냥 이런 그리고 이거 그냥 딱 읽어도 별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이 개인 정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금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과연 정부가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법 규정을 제정을 할 때 무언가를 좀 보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나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유럽연합이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 스스로가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로부터, 이 나라로부터 우리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는지를, 보호받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번 근본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정부가 이제 굉장히 물론 이제 휴대전화, 위치전화, 카드 그 사용 내력을 가지고 이제 그 일종의 의심자들 또는 확진자들을 추적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많은 효과를 거뒀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럽 쪽 언론에서 이렇게 이제 비판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국민 개개인 정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 거 아니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냐, 라는 식의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미 거기에 대한 법을 2016년도죠. 코로나 있었을 때 이와 관련해서 이제 법안으로서 만들어서 제출을 했고, 2016년도에 코로나 있었을 때? 그건 무슨 말이야? 메르스. 메르스죠. 네, 메르스 사태 직후에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법률을 정비를 했고요. 그 이후로 이 정보를 정보 그대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블록체인 안에 담아서 이 사람의 위치 정보나 이런 것들은 제공을 받으나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신상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게끔 예비적인 장치를 다 해서 이 데이터들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하려고 하는 데이터댐 안에서도 기업이나 개인들에 대한 의료 정보를 비롯한 각종 뭐 정보들을 제공을 하되 가공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되 사람은 누구인지 알 수 없게끔 막아서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우리는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유럽은 그게 안 돼 있어. 자, 지금 이 기사와 관련된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유럽연합과 미국 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실제 유럽인들과 미국 IT 기업 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미국 IT 기업, 우리도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페이스북, 구글, 이런 것들. 아마존 뭐 이런 그렇죠. 것들. 네. 그런 것들. 그런 기업과 과연 내 개인정보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가 어떤 위치를 점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보호를 해줄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그 기업에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 정보를 보호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원하게 드시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원래 제첩은 5월 제첩이 최고로 실하다. 재구매가 계속. 자, 화개장터 가시게 되면은 고향 식당도 꼭 들러주시고, 자, 500g 2인분 10개를 5만 원에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자, 근데 왜 미국과 관련해서 나왔냐? 일단은 미국이 나서가지고 미국 상무부가 대표로 미국 기업들을 대신해서 유럽연합과 데이터 전송과 관련해서 협의를 맺었습니다. 2016년에 체결한 건데요. 자, 이번에 유럽 사법재판소가 이걸 무효 판결을 내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합의는 미국의 국가안보, 공공이익 등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3국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묵인할 우려가 있다. 이 프라이버시 쉴드는 이런 부분에서 EU 법률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기업이 내부적인 이유로 EU 내 거주자의 데이터를 미국 내 서버로 전송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유럽에 있는 사람이 미국 거주자에게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또는 미국 웹사이트에서 비행기나 호텔 예약을 하면서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당연히 우리가 이런 거 할 때는 동의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동의라는 사인을 내렸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페이스북하고 아마존하고 그냥 이런 것들, 트위터 이런 것만 이용했어. 근데 이 기업이 나한테 동의 절차를 구하지 않고 내 정보를 다 가지고 가버리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우리들 같은 여러분이 쿠팡을 예를 해볼게요. 꼭 기업을 이름을 계속 그러는데, 내가 쿠팡에서 운동화를 하나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안 샀어. 그래서 이제 뭐 테니스화를 하나 검색하라고 끝나고 이제 내가 나왔단 말이야, 거기에서. 근데 그 다음부터 인터넷 창을 열거나 모바일 창만 열면 계속해서 운동화 광고가 나한테 강제로 푸싱이 돼. 떠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그걸 봤다는 걸 알고 있고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거기서 맞춤형 마케팅이 온다는 거지. 물론 편리할 수도 있는 거지만 솔직히 나는 기분 나빠. 소름 끼쳐. 이렇게 할 수 있는 데 대한 데이터 동의를 내가 했나? 이런 데이터들, 내 취향이나 내가 원하는 물품에 대한 그 내용을 동의를 했나? 라고 찾아보면 한 걸로 돼 있어요, 보면. 우리는. 근데 유럽은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의무화시키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그 데이터를 수집해갖고 활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거든, 유럽 내 법안에서. 그렇죠. 왜냐면 이건 개인의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런 이게 발달의 어떤 그 반대 폐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거의 무차별하게 수집해갖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공해가지고 거기에 맞춘 마케팅을 나한테 역으로 찔러 넣음으로 인해서 수익을 올리는 게 엄청난 부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신용카드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카드 수수료를 먹고 살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핀테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카드 수수료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야. 왜냐면 핀테크를 이용하면 다이렉트로 거래가 되니까 수수료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카드사들이 전부 다 수수료를 제로 베이스로 없앴어요. 위너스가 됐든 뭐 다이너스티가 됐든 뭐 이런 비자 다 없앴어요. 우리나라 은행만 수수료를 지들 멋대로 징수하고 있는 거지. 그럼 세계적인 신용카드 회사들이 망했냐? 안 망했어요. 그 고객들의 데이터와 사용 실적 같은 것들을 재가공해갖고 이거를 마케팅하는 업체들한테 팔아먹었거든요. 수수료보다 훨씬 크게 이게 많이 남았거든요. 아무튼 이러한 마케팅의 차이, IT로 활용할 수 있는 인식의 차이가 유럽과 미국 안에서의 지금의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인들의 개인정보를 미국 IT 기업들이 다 미국 내 서버로 가져가서 얘들이 어떤 걸 또 하냐면은 이 정보를 말 그대로 또 가공을 해가지고 정치 컨설턴트 업체에 또 넘겨요. 그러면 유럽 내에서 왜 선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 유권자들의 성향 분석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그 컨설팅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자기네들이 산 정보를 가지고 다시 유럽인들한테 돈을 벌어 먹는다는 거죠. 그 방식으로. 이런 거죠. 육아용품을 많이 구매한 고객, 접속을 많이 한 고객한테는 유아에 관련된 정책을
공양고로 한 공역집을 보내고, 음, 뭐 자동차라든지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쪽 사람들한테 유리할 수 있는 공약과 혜택집을 만들어서 말 그대로 맞춤 공약을 음, 보내가지고 이거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역 데이터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맛에 맞춰갖고 공약을 그렇죠. 해준다는 거지. 그렇지.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럼 이걸 쓰는 업체랑 안 쓰는 업체의 차이는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선거와 관련해서는 유권자인 내가 좀 찾아보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린 그렇지만 사실 이 진보 유튜브 방송을 보기 위해서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국제 정세를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은 너무나 적극적인 소수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굉장히 의외로 수동적이에요. 의외로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그게 실제로 먹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행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선진국이 애초에 이걸 만들 때부터 이런 정보 가공법에 대한 문제가 미국 안에서 먼저 생겼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자의 정보,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해야지만 뭐 구글 앱이 됐든 뭐 구글 맵이 됐든 거기에 있는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메일부터 시작해서 검색 내용이라든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보 제공을 하게끔 하게 돼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데 대해서 페이스북이나 SNS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합법이냐 아닌가를 놓고 법정 소송이 붙었는데 음. 이 미국 대법원이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법안을 만들어 이걸 보호해줘 버린 거야. 음. 그게 미국만의 특혜법인 거고 네. 미국 기업이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후발 IT 기업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체제를 안 따라가면 경쟁이 안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머지 살아남아 있는 지금 전 세계에 살아남아 있는 IT 기업들이 다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죠. 유럽에는 그걸 허용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유럽이 이걸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럽의 개인정보를 그렇게 잘 지키고 그걸로 인해서 유럽 산업이라든지 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게 생기는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이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4차 산업시대에 편승해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정보를 충분히 가공할 수 있게끔 만들면서 이거를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게끔 하는 일종의 가공장치,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지금의 가공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실시하려고 하는 데이터댐 같은,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해갖고 이거는 민간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해서 정보 자산이라든지 개인정보 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사업을 디지털 뉴딜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 안에는 이미 그러한 정보로 보호를 할 수 있는 한국의 기술이 있는 거고 유럽도 언젠가는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재가공을 해야만 앞으로의 4차 산업 경쟁에서 이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이게 유럽이 무조건 지는 싸움이라고 봅니다. 저는 유럽이 지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유럽이라는 유럽 대륙의 유럽 국가들이 되게 독특한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치 이데올로기들의 발생지가 거의 대부분이 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배우고 있는 자유주의, 보수주의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는 2, 300년간에 걸쳐서 형성된 이데올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이들의 성향이에요. 이들의 성향이에요. 뭐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정말 수년 동안 공론화를 하고 끊임없이 사람들과 이게 맞는지 이게 틀린지 그게 왜 틀렸는지 시행착오를 거치는 걸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 자체가 유럽이 가진 독특한 점이 있는데 이게 개인정보 보호와도 그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건데 이번에 그 유럽연합과 미국 측이 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이제 소송이 붙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2011년에 이 미국 실리콘밸리의 산타클라라 대학의 교환 학생으로 오스트리아의 대학원생이 공부를 하러 가요. 근데 이 음, 사람이 그 당시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담당 변호사인 에드 팔미에리의 강연을 우연히 듣게 되는데 음, 이 강연을 들으면서 얘가 너무 좀 이상한 걸 느낀 거지. 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 강의를 들을 때 저희 교수님도 그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국 교수들이 미국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미국이 다른 나라의 전쟁에 관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길래 교수님이 문제를 제기를 했대요. 니들 되게 웃긴다.
그렇게 따지면은 니들 처음에 이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왔을 때 원주민들을 니들이 어떻게 대우했느냐. 그들을 무참하게 그러니까 내쫓고 내쫓고 그다음에 재산을 뺏고. 살해하고 전쟁을 통해 가지고 빼앗은 거 아니냐. 니들은 왜 단 한 번도 그렇게 다른 것들을 빼앗은 전쟁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으면서 마치 미국이 평화의 어떤 전사인 양 나서가지고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라고 교수님이 문제 제기를 했더니 미국 애들이 되게 놀랬대요. 어? 우리 미국은 항상 옳은 일만 하는 나라 아니었어? 우리가 하는 전쟁은 항상 인도주의적인 거 아니었어? 평화를 위한 거 아니었어? 우리한테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과거를 모른 척 했어? 이거에 대해서 되게 놀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시돼 있는 그 현상에 대해서 유럽 학생이 가서 들으니까 이건 이상한데?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유럽 사용자들이 입력한 정보들까지 다 미국 서버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러고 본인 나라인 오스트리아로 돌아와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마침 2013년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스노든이 NSA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감시 활동 폭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으로 전송된 이 모든 정보들이 미국의 NSA에 축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를 해버렸죠. 이 9.11 이후에 미국은 전 세계에서 움직이는 인터넷, 이메일, 팩스, 유무선 통신 전체를 다 그냥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통째로 떠가지고 전부 복사해서 지금까지 마음대로 활용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테러를 검색한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죠. 그래서 이 슈렘스가 페이스북의 유럽 본부가 있는 아일랜드 법원에 자 이것도 되게 웃겨. 왜 유럽 본부가 아일랜드에 있는 줄 알아요? 거기가 법인세가 제일 싸거든. 그러니까 되게 웃겨. 유럽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있으면 이 거대 기업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최대한 그러니까 본부를 거기다 두면은 나머지 유럽 국가에서 수익이 나도 거기다 세금을 안 냈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야 우리나라에서 니들이 돈 벌면 이제 디지털세 내야지 이러면서 각국이 디지털세를 만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아일랜드 법원에 페이스북이 유럽 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낸 겁니다. 근데 아일랜드 법원이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래가지고 EU 전체로 보내버린 거지. 그렇죠. 2014년 6월에 유럽 사법재판소를 이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 당시 유럽과 미국 사이에 세이프 하버라는 2000년부터 시작된 정보보호 협정이 있어요. 그 협정 자체가 도마 위에 오른 거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청년과 페이스북의 싸움이 말 그대로 유럽 대 미국의 싸움이 됐고 이것 때문에 이때 무효 판결이 또 나거든요. 세이프 하버 무효 판결. 이거는 이 협정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진 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프라이버시 쉴드라는 협정을 다시 맺었는데 좀 더 강화해서 문제는 이것마저도 무효 판결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더 강화된 방법으로 유럽연합과 미국 사이에 협정이 또 나오겠죠. 문제는요, 이 정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석유처럼 4차 산업혁명의 쌀이다, 에너지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생성되는 데이터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고, 여기가 이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생성하고 가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의 70%? 심하게 말하면 60% 이상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중국의 13억 인구와 엄청난 스마트폰 사용자, 인터넷 사용자를 통해 갖고 만들어지는 게 미국, 유럽이나 다른 쪽의 IT 국가들 전체 인구가 더 많은 거야. 그렇죠. 그렇죠. 11억 이상의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뭐 어마어마한 전자상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뭐 그와 관련된 정보들이 중국 정부에 의해서 한꺼번에 다 통제되는 중국은 데이터의 말 그대로 그냥 풍년이야, 천국이야. 무상으로 막 갖다 써. 어떠한 제한이나 법안도 걸치지도 않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들도 의무적으로 자기들의 모든 정보 데이터를 중국이 지정하는 서버에다가 국가 서버에다 제공을 해야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미국이나 서구권 국가가 따라갈 수가 없어.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 양이 인구수에서 밀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더더욱 혈안이 돼가지고 지금 있는 데이터를 늘리기 위해서 중소국이나 개도국에 있는 국가들한테 이 데이터를 거의 무상으로 탈취를 하려고 들어요.
지금 슈퍼컴퓨터를 개발하고 뭐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많은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바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나 삼성이나 포철 같은 기업이 미국 IBM이나 MS하고 제휴를 맺어가지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중국제 데이터에 다 못 따라간다는 거죠. 전복. 꾸준하게 주문이 들고 있고요. 사신 분들이 주변에 권하셔가지고 맞아. 이건 아. 그래. 1kg 바닷물까지 딱 들어있어서 싱싱하게 보관하기도 딱 좋은 그 팩으로 해서 뭐 송작가 TV 보고 주문하셨다 그러면은 쌈 다시마가 서비스로 가잖아요. 심지어 중국은 어마어마한 도둑질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스파이로 문제가 됐던 게 틱톡입니다. 틱톡. 예, 중국이 원래는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건 중국이 사갔는데 틱톡을 폭발적으로 성장을 시켜서 15억 인구를 사용자 인구를 만들었거든. 페이스북 다음으로 들어가는 인구고 뭐 단일 접속으로 따지면 거의 그 매일 접속하는 중독자들이 많다 보니까 데이터 양이 뭐 전 세계 1, 2위 아마존하고 맞먹을 정도까지 데이터베이스가 커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틱톡 앱을 깔아놓게 되면 자기 폰 안에 있는 모든 이메일과 관련된 통신 기록 정보가 중국으로 100% 전송이 된다. 본인도 모르게 전송이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를 찾았다고 해가지고 이걸 폭로하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든 내가 틱톡을 깔아서 그 틱톡에 나오는 무슨 저도 가끔 봅니다만 이쁜 언니들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고 있는 사이에 내 폰 안에 있는 데이터는 중국으로 알 수 없는 서버로 전부 다 전송돼서 날아간다는 음모론이 주장이 된 거죠. 이게 15억 모든 틱톡 이용자한테 이게 되고 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전 세계는 지금 이런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범위 안에서 중국이 지금처럼 데이터 시장을 독식해 나가는 경우가 생긴다 치면 유럽과 미국이 이거 갖고 싸울 일이 아니고 빨리 안전한 합의를 봐야 되는 거고 그 합의를 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법적으로 어디까지 사용하자 말자가 아니라 기존의 개인 데이터를 익명으로 돌릴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어요. 이 부분 안에 표준화를 대한민국 기술이 선도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그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게끔 하면 방역 한류보다 더 큰 데이터 한류, 데이터 비밀 정보 한류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희망적인 뉴스로 저는 이거를 전환하고 싶어요. 틱톡이 어떤 앱이죠? 제가 사용을 안 해서. 저도 사용 안 해요. 유튜브의 짧은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그래서 온갖 정보가 다 올라오는데 일종의 짤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1분 미만의 짧은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 영상들은 젊은이들이 보기 쉽거든. 접촉하기도 쉽고. 그럼 거기에 굉장히 우스운 짤이라든지 미녀가 나오기도 하고 먹방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짧은 정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 기존에 그냥 인스타그램만 가도 그런 거 되게 많은데. 저도 네. 지금 인스타그램 생각했어요. 저도 근데 인스타그램에 비해서 여기가 이제 플랫폼이 넓고 제공되는 데이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이쪽으로 가죠. 더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렇구나. 관심이 없어서. 저도 근데 틱톡 관련해갖고 한번 특별 방송을 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은 그래요? 너무 모르네. 지금 많은 공감이 안 분들이 돼. 틱톡 계정 삭제해야 할까요? 이거 좀 걱정된다고 하시는 분들. 네. 혹시 국가기밀 다루시는 분이면 삭제하십시오. 음. 미국의 공무원들 또는 이제 무슨 아마존 같은 대기업 근무하는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틱톡 앱을 전부 삭제하도록 만들었고요. 인도에서는 아예 지금 이제, 불매하면서 아예 불매 운동이 시작되면서 중국에서 만든 앱을 한꺼번에 지울 수 있는 크린 앱을 만들어서 또 암암리에 맞아. 배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지금 그 중국산 앱을 다 찾아내는 크린 앱을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중국에서 만들어진 앱은 다 지워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갑자기 휴대폰 안에 앱이 3분의 2가 날아가 버린대. 그렇대요. 그래서 게임이나 이런 것도 다 날아가. 인도도 진짜 똑똑하다. 인도는 IT 계열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니까. 예, 인도 공과대학은 엄청난 나라니까요. 예. 일단 틱톡
뭐 다 웬만하면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예. 그리고 저 사례 들린 거. 네네. 사례드리는 겁니다. 코로나19와 상관이 없습니다. 돼지열병도 아니고요. 예, 네. 예, 괜찮습니다. 돼지열병이요?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 안전해요, 여러분. 예, 아닙니다. 이분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작가님은 안전하고 우리가 좀 안전하지 않아요. 그렇지. 혼자 죽지 않아.